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요. 예, 주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증시 소식이 도저히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제 너무 걱정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경제 소식들 쫙 준비했고요. 또 오늘은요, 부동산 1타 강사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 오셔서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꿀팁, 핵꿀팁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나랑 상관없지 않나 경제? 어렵게만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재밌게, 날카롭게, 상관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시작부터 우울합니다. 코스피 2400선 붕괴! 7개월 만에 다시 2400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미국 국채 금리의 충격파가 우리 증시까지도 덮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로 처음으로 10년물이 5.0을 돌파하는 바람에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등등등등 해서 안 좋은 악재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드디어 우리 코스피가 속절없이 2400선을 내주고 말았다라는 소식인데요. 12시 기준입니다. 12시 기준으로 전일보다요, 무려 40.16포인트 내린 23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시 기준이었습니다. 장중 2400선을 내준 것은요,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0억, 389억을 순매도 중입니다. 언제까지 외국인이 우리 장세에서 매도세로 일관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만, 또 걱정은요, 이 와중에 개인이 122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 줍줍해서 성공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시각인데요,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개인들이 반대 패턴 매매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시 미국발 원인이 컸어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요, 다우존스가 전일보다 0.75% 내렸고요. S&P도 0.85, 나스닥도 0.96, 사실상 1%대 하락장을 보이면서요, 미국 금리가 5%선을 돌파했습니다. 관련해서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점점 더 전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악재가 쏟아졌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악재들을 소화해내고 버틸 체력이 됐다면 충격파가 덜 했을 텐데, 현재 우리 경제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죠.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외부 변수에서 안 좋은 여파들을 정말 맨몸으로 두드려 맞다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덜어는요, 이 정도 선이 그래도 바닥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방금 저희가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 외부 변수들이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 종료라든지 국제 유가라든지 미국의 금리라든지 미국의 경제 긴축 상황이라든지 하는 그 외부 변수들이 뭔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악재는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예단하기조차도 어렵다, 매우 위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로 저희가 꼭지를 뺐어요. 왜냐면요, 우리 증시를 사실은 오늘 후드려 팬 주범 미국 소식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 벤치마크가 10년물인데요. 10년물이 17년 만에 최고치 상단 5%를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5%인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2400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2400 무너지는 것도 잠깐 그 앞자리가 100단위가 바뀌니까 충격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2천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심리적 지지선을 너무 많이 뚫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죠. 거의 같은 느낌? 코스피 2000 정도가 무너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5%를 넘어갔다. 10년물이요. 굉장한 심리적 지지선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욕 채권시장에서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0001%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조금 만회해서 마감가는 간신히 4.989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상 5%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이 국채금리가 오르면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 우리랑 똑같습니다. 주담대, 모기지요.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바로 주고요.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바로 주고요. 자동차 대출에 영향을 바로 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소식을 일파만파, 굉장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러면 미국 금리는요. 간밤에 미국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충격 발언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아직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좋은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비가 좋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축하는데 아직은 시작일 뿐. 아하, 이거 참. 네, 그러면서 야, 너무 현재가 정책이 긴축적인 거 아니야? 시장에서 곡소리 나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으로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No 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요 고공행진을 갔고요. 그래서 급기야 5%를 넘었다라는 말인데요. 문제는 우리도 문제지만요. 미국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국채금리가 더 뛸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패닉, 발작, 공포 이런 단어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는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현재 동결 상황이면 사실은 그 기준금리에 준해서 시장금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시중금리가 뛴다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충격파를 받겠죠. 오늘 채권시장에서도요. 상단이 다 열어젖힌 상황. 지금 현재 제가 채권 매니저들한테 실시간으로 통화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공포, 패닉, 충격.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맥킨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맥킨지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 20년간 대표 수출 상품이 똑같아. 뭐냐면, 맥킨지 요즘은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유명한 컨설팅 기업이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이라고 해서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요. 그런데 굉장히 한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맥킨지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바로바로 시장에서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요. 아무튼 그랬는데 맥킨지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저게 이제 대표 꼭지예요. 야, 한국 수출 상품이 20년간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이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주력 상품이 똑같아. 맨날 똑같은 것만 팔아먹고 살래? 요겁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으로 아예 고착돼서 꼬꾸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4%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거 말고 그건 원래 잘하니까 에너지 전환, 요게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환, 녹색, 그린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그런 원천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한국에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맥킨지 컴퍼니가요. 한국 관련한 경제 보고서를 낸 거는요.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이렇게 싹 딱 내용만 발라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예, 10년 만에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 20년간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를 봤더니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아마 한국에 저성장이 온 거 아닌가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는요, 그러니까 196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85년까지 20년간을 봤을 때 그때는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이 20년 사이 6개나 바뀌었다는 거죠. 뭐냐?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나 바뀌었는데, 그리고 또 1985년에서 다시 또 20년이 지난 2005년에는요, 다시 또 6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보면은요, 한국의 수출 품목이 위에 있는 6개들이 싹싹싹싹 바뀌고, 예, 또 새로운 것들이 쫙쫙쫙쫙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사이를 봤더니 디스플레이 딱 하나만 들어오고 옛날 그대로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한국 경제의 다이나믹이 줄어든 거 아니겠는가라는 진단을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다양하면 쭉쭉쭉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기업만 잘 되더라. 중소기업 안 되고 자영업자 곡선이 나더라. 이거 문제다.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사업도 골고루 다 잘 돼야 되는데 일부 우리의 첨단 기술이 들어있는 제조업만 잘 되고 서비스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상당히 성장이 늦더라라는 게 한국 경제 문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뼈아픈 대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원래 하던 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이런 거는 잘하지만 격차를 벌려가야 된다. 예,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특히 에너지 전환 부분과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은 한국이 잘할 수도 있는 분야 아니야? 너희들 원천 기술도 있더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것들도 이미 수소 밸류 체인에 한국 기술이 있잖아.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집중 투자도 하고, 갑자기 집중 투자 얘기니까 R&D 예산 깎은 게 더 짜증이 나네요. 집중 투자도 하면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전문화하고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 말고, 예, 요런 진단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10년 만에 발표된 한국 경제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 들어볼 만한 내용이죠. 아주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 약이 되고 정말 몸에는 좀 입에는 쓰지만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저희도 몇 번 다뤘는데요. 경제 불황이 올 때 항상 걱정되는 모습이 뭐죠, 여러분? 예, 대기업이 쓰러지고,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동시에 쓰러지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지역 경제부터 쭉쭉쭉 무너지는 모습들. IMF 때 저희가 정말 생생하게 목격했던,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지금 경기 침체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예, 위니아가 큰 지금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생 절차? 정확히 그 뭐지? 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회사 끝났습니다. 라고 바로 빚잔치 합시다. 남은 거 다 빚쟁이들이 가져가시고요. 예, 뭐 책상 갖다 팔고, 예, 빚도 정리하고, 여기서 끝! 요거를 쉽게 말하면 파산, 청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 지금 어려워. 부도가 날 것 같고, 어음도 못 막을 것 같고, 임금도 체불되고 있고,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만 채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신다면 살아날 수도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바로 파산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숨 쉬고 살아날 수 있게 기간을 좀 주십시오라는 게 기업 회생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우 위니아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일단 오케이. 절차는 개시한다라고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당장 아니야. 너희는 회생도 필요 없어. 지금 바로 문 닫아. 이러면 이제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인데요. 19일 나온 소식입니다. 서울 회생법원 회생 1부에서 위니아전자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회생 절차를 하는 동안에 누가 대표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현재 전무인 서운석 씨가
예, 법률상 관리인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채권자들 또 담보 있는 사람들, 주주들 다 모여봐. 얼마씩 빚이 있는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뭔지, 권리가 뭔지 한번 쭉 신고를 해봐. 그러면 쭉 신고받고 나서 또 이제 회사를 통해서 그럼 니네는 어떻게 살아날 건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채무를 언제까지 면해주면 되겠어? 또 뭐 무슨 자산을 어떻게 팔 거야? 어떤 수출을 어떻게 잘할 거야? 어떤 기업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거야? 공장 라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를 쭉 계획을 받아서 그 회생 계획 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원이 인가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 사실 위니아 전자의 뿌리는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름도 찬란했던 대우전자였습니다. 씁쓸하죠. 한때 우리나라 전자업계를 호령했던 기업 대우전자였는데 97년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가 2018년에 흘러 결국 위니아 그룹에까지 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잘 되나 했는데 사실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고요.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는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는 풀렸는데 그때의 침체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2019년에 영업 손실이 45억이었는데 2021년에는 175억으로 계속 손실이 늘고 있었고요. 작년에는요, 아예 회계감사 의견이 거절됐습니다. 재무제표가 공시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갔었고요. 이 와중에 임금까지 체불되고 퇴직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이 일어나서 결국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광주가 위니아 쪽에 이제 공장 또 하청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현재 자금 관련해서도 위기를 맞고 있고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개시되는지 최종 인가가 나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어저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인 거 제가 딱 한마디로 할게요. 영끌족에 경고했다. 금리 금방 안 떨어져요. 곧 떨어지겠지. 대출 받은 거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빚내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영끌종을 향해서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즉 차입해서 꿔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혹시 금리가 예전처럼 다시 1%대로 떨어져서 이자 비용 부담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경고하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금방 조정돼가지고 금융 부담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즉 본인의 능력에 안 맞는 투자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저희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예전 금통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추가된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물가가 목표 수준, 한국은행이 목표하고 있는 수준이 2%인데요. 2%까지 가는 속도가 굉장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고금리가 당분간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물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채무 관리 잘 하시라. 빚내서 투자하는 거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추경호 총리가 정무위 국정감사에 가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왔는데 탈중국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동안 탈중국하고 중국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 걸 중국과의 갈등을 그렇게 만들었고 경제적 관계까지도 소홀하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에 이렇게 부담을 줬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자, 제발 저 멘트처럼 실제 정책도 경제 관계도 중국과 풀려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경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예, 알고 보니 코너입니다. 뭘 알고 보니 사실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뭐냐, 우리가 어떻게 기사에서 한 줄 나오거나 뭐 스쳐가는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얘기였다. 또는 알고 보니 뒤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랑 전혀 다른 사실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경제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코너죠. 장막 뒤에 얘기를 열어젖히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1타 강사, 오늘 이광수 대표님 오시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증시 빠지는 거 보세요. 2,400 무너졌어요. 그러게요. 특히 그동안 뭐랄까 좀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에서 좀 하락세가 크네요. 큰일이야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가지고 지금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힘내야죠. 개미 투자자분들 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힘내야죠. 예.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고. 이럴 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사실 20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주식창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있지만. 근데 너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질 뻔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서프라임도 경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뭐 유럽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경험해봤는데 최근에 코로나까지. 사실 그때마다 막 주식창 보고 있으면 우울하죠, 삶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많이 봤어요. 답이 없을 때는 하늘을 봐라. 그 가을 하늘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뭐 그분은 지금 그분은 지금 하늘 보고 계실까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자, 오늘도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 해주실 텐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보러 갈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 코너 이름도 사실 알고 보니잖아요. 알고 보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제나 부동산 쪽에서 그러니까 지배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에 저희가 딴지를 좀 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이게 중요하냐면 투자할 때도 그리고 뭐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거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할 때도 사실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남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진짜 본질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뭐랄까 그 우려가 있어요. 걱정. 집이 부족하다. 피도 아니고 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집이 계속 부족하고 공급이 딸리면은 좀 이따가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막 시장에서 난리인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는데 알고 보니 라고 해서 그 뒷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일단 주택의 착공이 감소하고 있어요. 착공이 줄고 있다.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해서 약 50%가 감소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공급이 건설사도 아파트 안 짓지? 안 짓고 있죠, 지금. 그러면 2, 3년 후에 집값 오르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 구조죠,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논리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게 투자라든가 경제는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수나 뭐 네. 과학처럼 답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전망을 할 때. 네네. 그래서 과거하고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 이런 경우가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착공이 50%가 줄고 있다. 이런 거는 일단 지표로 나오는 얘기고 네네. 또 뭐 인허간 이런 것도 주는 겁니까 지금? 인허가도 30% 줄었어요. 아, 인허가도 30%?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공급이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거로 될 만한 지표는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 사례를 먼저 한번 보자. 그렇죠. 근데 과거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타임머신을 어디로 갈까 저희가? 그래서 200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9년이요. 2009년하고 2010년도에 네, 2009년, 똑같은 2010년에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아하. 헤드라인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 야, 이게 자, 타임머신. 지금하고 똑같아요. 2009년, 10년 부동산 기사들. 야,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우려. 네. 이거 지금 국토부 장관 이름만 국토부 바꾸면 장관님만 바꾸면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네요.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네. 지금도 딱 3년 얘기하거든요. 네. 야, 허가 면적 최저. 네. 주택 부족 현상 온다. 네. 입주 대란까지 온다. 시장 불안 크다. 야, 공급이 딸리니까 이제 내년에 집값 오른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 복사에다 갖다 붙인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한번 실제 집값을 볼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본 이유가 네. 지금하고 똑같은 기사인데 네. 저렇게 그때도 설레발을 쳤는데 어떻게 냈나? 근데 너무 저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예. 그럼 한번 집값을 보자고요.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요. 잠실 주공 5단지. 대표적인 대장주죠. 예, 그리고 왜냐면 거래수가 많으니까 보시면요. 잘 보세요. 2009년도로 가볼게요. 2009년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네네. 자, 이 아파트가 13억 이상으로 팔리다가 예. 갑자기 7억 실전으로 빠져요. 아하. 그렇죠? 지금처럼, 최근처럼. 예, 예. 그러다가 공급 부족해 이러면서 아. 집값이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13억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에 네네. 지금 같은 막 사람들이 이제 걱정해서 예. 근데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향후 집이 부족하다는 2, 3년 후에 이 집값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 다시 8억으로 빠지고 2015년까지요. 저 아이고. 집값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당시에 전고점이 13억대인데 아주 잘 나가다가 네. 휙 빠진 때가 한 7억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네.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2009년, 10년에 2, 3년 후에 집값 폭등한다라고 해서 2009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 3년 뒤인 2011년, 12년을 봤더니 네. 어라? 폭등이 아니라 네. 거의 전저점 수준으로 다시 낮은 빠지죠. 수준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저거 보시면 네. 뭐 집값 그래도 7억까지는 안 갔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안 올랐다는 거, 예, 예. 빠졌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평균 가격이 중요해요. 평균 가격.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갑자기 한 채가 금매가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빼고 평균 아하. 가격. 이건 잠실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거래 평균 가격인데 예, 예. 평균 가격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이고. 더 많이 빠졌죠. 아, 그러네요. 이해하셨죠? 2009년에 평균치가 예를 들어 10억이면 지금 보면은 거의 40% 30% 이상 내려간 상황에서 계속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예. 2009년에 아까처럼 막 공급 우려 때문에 아하. 집 사서 올랐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 부족하다는 2, 3년 후에는 평균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알고 보니 진짜 충격이네요. 근데 예. 왜 빠졌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왜 공급 이 분석이 부족하-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공급 부족하다면서 왜 빠졌을까요? 아니, 너무 쉬운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하면 당연히 물건값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해요. 예, 예. 왜 저렇게 됐을까요? 뭐가 가격도 빠지면서 뭐가 줄었습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막대 그래프요. 거래량이요. 아, 저게 거래량입니까?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네.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이 뭡니까? 아.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만나는 결정하는데 빵집이 바로 예? 미팅 장소가 가격인데 어디서 네. 만나나 봤더니 네. 아하. 공급이 줄어도 네. 그러니까 그 공급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예.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더 많이 주니까 아하. 가격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하면서 음. 공급 딸리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하지만 네.
가격은 결국 수요에서도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수요 얘기를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언론이나 공포심만 조장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붙을 수는 있어서 지속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수요 중에서 부동산은 독특한 수요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그러면 지하와. 수요가 붙으면 올라갈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럼 근데- 수요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예. 근데 이게 부동산 수요가 네네. 다른 재화하고 가장 다른 수요가 뭐가 있냐면 투자 수요가 있어요. 아, 실수요를 넘어서는 투자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면서 투자하는 게 재화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쓰면서 투자한다? 네. 쓰면 쓰는 거고 투자하면 투자인데. 그렇죠. 쓰면서 투자한다. 부동산이 유일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는 유일하게 네.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는 거예요. 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수요를 두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네. 우리가 실수요만 생각하니까 공급 부족하니까 아, 바로 가격 오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수요가 두 파트가 있는데 네. 투자 수요 쪽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프가 이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차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명품 가방 있잖아. 네네네. 쓰면서 네. 투자하는 거. 네. 이거 쓰면 가격 떨어집니다. 그렇죠. 장롱 속에 있어야. 자동차도 비닐만 벗겨도 중고차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데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얘기할 때 투자 수요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투자 수요가요. 그때 2010년, 2011년, 아이고. 12년도에 투자 수요가 계속 줄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아유 밑으로 가니 확 내려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향후에도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네. 집이 아무리 안 지어도 가격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투자 수요가 적으면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공급이 딸려도 값이 안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가 시장의 본질을 잘 보기 위해서는 네. 투자 수요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네요, 일단은요.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투자 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증가하기 힘들다. 야. 그러면 만약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힘들면 결론적으로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은 안 오른다는 그렇죠. 결론은 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투자 수요가 왜 감소하는지 왜 감소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는 지금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아이고. 역설적이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도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사버렸다. 우리나라가 예. 1200만 채가 있는데요. 예. 지금 315만 명이 네. 2주택자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300채 이상이요. 예, 예. 다주택자가 갖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사실은 이 다주택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투자 수요가 지금 집이 너무 많아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좀 많다는 거고 네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요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아이고. 오히려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1주택 하는 사람들이 2주택 하는 거는 그건 딱 누가 봐도 투자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를 더 늘리려면은 네. 기존에 1주택인 사람도 2주택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2주택인 사람이 3주택까지도 간다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물을 늘리고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그래프를 못 가져왔지만 최근에 예.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 7만 6천 채인데요. 네. 이게 통계치가 조사된 이후로 역대 최고치예요. 아, 지금 매물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게 사실상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그러니까 매물이 사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입니까? 팔고 있다고요. 아, 이거 역설인데요. 이게 공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짓는 것도 공급이지만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공급인데. 근데 오히려 그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공급이 늘고 있으니까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거꾸로 이 사람들이 결국 판다는 건 수요도 감소가 되는. 그렇죠. 양박으로 다 사실은 그렇죠. 하락 요인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아하, 살아나기 힘들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책도 사실은 중요한데 네네네. 결국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할 때는 네. 전세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 네. 네. 왜냐면 전세를 끼고 사니까.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예를 들면 투자로 살 때 다 네. 전세를 끼고 사니까 네.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네. 쉽게 말하면 갭 투자할 수가 있고 그렇죠.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전세가가 낮으면 그렇죠. 내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중요하다. 투자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혹의 요인이죠. 그렇죠. 근데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이 전세 가격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월별 전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야 돼요. 아, 전세는 2년 사이드니까 그렇죠. 2년마다 한 번씩. 사이클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년하고 대비해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아하. 그래서 최근에 그 돌려줄 돈이 없어서 네네. 다주택자들이
8조 원이 넘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 반환 대출을 받고 있어요. 아. 심지어 돈이 없어, 다주택자들이. 앞에 있는 전세보다 전세가가 손바뀜을 하면서 올라가면 네. 기존 전세 세입자한테 그냥 주면 되는데 네. 전세가가 빠지면 생돈을 내가 얹어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돈이 없어서 그렇죠. 빌리는 사람이 8조나 빌리고 있다. 근데 이게 집주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또 사겠습니까? 이런 형국에.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매물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 증가, 수요 감소잖아요. 아하. 어떻게 가격이 안 빠집니까? 아, 이제 좀 눈이 뜨이는, 개안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아, 복합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아까 그런 현상들, 2009년, 그렇죠. 10년에 있었던 현상들이 그렇죠.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 시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만약 실제로 건설사들이 안 지으면 예.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2, 3년 후에 예, 예.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아, 그거 한번 좀 새로운 포인트,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차인데,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이해는 됐는데, 투자 수요 경제학으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수요 공급, 요걸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데, 진짜로 근데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2, 3년 후에는 주택 가격은 제 예상대로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예.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 왜요? 전세는요, 네. 전세는요 철저하게 실수요로 이루어졌거든. 그렇죠. 실수요와 실공급. 아, 이해하셨죠?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데 실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아하. 임대차 시장에서.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 예. 수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네네. 실수요가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여기서 한 예.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런 우려는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실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요. 어이구야? 전세 시장이. 그건 왜 그렇죠? 전세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요는 네. 혼인이에요. 아, 혼인 시장은 혼인하면 무조건 임대차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분가해서.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10년 전 아까 아, 2010년에 32만 쌍이 결혼했는데 예. 지금은 19만 쌍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고야. 계속 줄고 있어요. 아하. 야. 그때보다 그러니까 임대차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뭐 얼마가 됩니까? 이게 한 이 정도. 야, 여러분. 거의 14만. 지금 수요가. 이광수 대표님의 분석은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예술의 경지입니다. 왜냐?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는 말씀 아까 하셨죠. 이건 사회 과학이다. 그쵸. 사회를 복합적으로 아는 그런 바탕 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분석인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집값을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집값은 공급도 있지만 수요도 있는데 특히 집값을 결정하는 수요는 투자 수요다. 그 부분을 본다면 과도한 공포,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수요를 저희가 둘로 나눠봤잖아요. 이제 실수요잖아요. 실수요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실수요는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집을 안 지으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딸리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봤더니 가장 중요한 전세 시장에서의 최대 수요처는 사실은 결혼 같은 건데 그렇죠. 혼인 건수가 줄다 보니 그렇죠. 과연 실수요도 폭발적으로 늘 것인가? 네. 그 점에서 좀 퀘스천이고 또 하나 뭐냐면 아하. 이게 혼인이 또 임대차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혼 수요. 거기까지 가십니까? 계속 예, 가는 예, 거예요. 예. 이혼 수요. 네네. 근데 결혼을 안 하니까 이혼도 줄어. 아, 그렇지. 이혼하면 일단 한 집 살던 사람이 두 집으로 또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되게 강력한 수요거든요. 야, 이혼이. 이게 진짜 근데 이상하게 사회과학이네. 이혼이 줄어. 경제가 어려우면 이혼도 안 하더라고. 아, 그런 것도 그럴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준 것도 있지만 예. 이혼도 줄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 그래서 흥미롭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혼도 안 해. 네네네. 아,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임대차 줄고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도 오히려 빠지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하면 어떤 분이라는 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이혼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네.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사람이 덜 죽잖아 이런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거잖아, 예. 느는 거잖아. 네. 그런데 고령층은요 새로운 수요는 아니에요. 이미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수요라고 말씀 아버지 안 드립니다 제가. 아, 네. 아니 부자간에 왜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아,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가 또 부동산
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해가 될 텐데 대표님처럼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서 정책 당국에 얘기도 하고 하면은 저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왜 저런 얘기가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요. 아, 왜냐면 이렇게 네네네. 집이 부족하다고 하고 가격도 올라야 장사가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건설사하고 영업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뭐 이런 강의도 하시고 이래야 부동산 경기가 좋을수록 좋잖아요. 네네네. 가격도 오르고 네. 사람들이 그리고 조급해야 좋고 아. 그래서 어떻게 강의 돈 받고 강의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처럼 안 된다 그러면요,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돈 내고 강의에 들어갔더니 집값 빠져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은요, 네. 사실은요,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럴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집값 빠질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집을 사야죠. 아, 그래서 오히려요, 자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좋다는 사람보다 안 좋다는 사람들 네. 그런 전망을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기회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아,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집이 없는 분들은 사실 그런 뉴스 들으면 초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표님은 그런 안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귀를 열고 듣고 있어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귀가 뜨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리면 예. 아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실 거래량하고 예. 거래량하고 평균 가격 그려야 되는가? 잘 보세요. 신기한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집을 언제 여러분 샀어야 중요합니다. 되냐?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돈 되는 정보입니다. 지금. 집을 언제 샀어야 되냐면 2012년과 13년. 예. 그죠? 예, 예. 그때가 정확히 서울 집값이 바닥이었어요. 예. 공급이 부족하다는 2009년, 10년이 아니라. 아하.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래량이 엄청 줄었다가 2013년도에 거래량이 증가하죠. 아, 저 마지막 그 진한 그래프 3개, 여러분 막대 그래프 진한 색이 하나, 둘, 3년 차에 걸쳐서 거래량이 반등을 안 하고 있다가 2013년에 약간 회색으로 네. 푸른색으로 바뀌는 게 거래량이 2배가 늘었네요. 그쵸. 이거예요. 가격이 빠지는데 예. 빠지는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 아, 이때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연도별로 해서 조금 이제 혼동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자산 가격 일반적으로요. 주식도 네네. 그렇고 부동산도 자산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쌀 때요? 아, 물건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언제예요? 흔할 때? 핵심이에요. 네네. 왜 흔해져요? 아무도 안 사니까. 아니 그 이면에는 많이 파니까. 아, 네네네네. 누군가 많이 팔 때가 싸잖아요. 그렇죠. 안 살 때가 싸진 않아요. 네네. 안 살 때보다도 많이 팔 때가 많이 팔 훨씬 때. 싸요. 예, 예. 많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건을 많이 팔면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예. 가격은 안 올라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아, 이상하게. 주식도 잘 보세요. 예. 주식도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많이 안 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건 바닥이 아니에요. 예, 예. 이상하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네. 가격이 안 올라. 예. 그때가 내 집 마련할 때요. 그때가 주식을 살 때고. 이야. 그때가 자산 가격이 가장 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짜리 정보인지 아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이 다 집입니다. 네. 예? 서울 시내 지금 집값이 평균이 얼마게요? 9평이. 10억은 애저녁에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10억씩 써가지고 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 이상한 뉴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광수 대표님이 전해주는 꿀팁. 언제냐? 거래량은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집이 안 오르고 있다. 그렇죠. 그게 바닥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바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아직 바닥 아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다시 네. 빠진다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없으니까. 아하. 네. 어쨌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걸 그렇게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가격보다.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아하.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더 마음이 조급합니다. 조급하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 가격이 빠질 때요. 네. 가격이 빠질 때 부동산 뉴스를 더 안 봐요. 아,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보기 싫으니까. 오를 때만 아니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도 네. 가격이 오를 때만 마음이 조급해요. 야, 내가 지금 남들 다 오르는 집 못 갖고 있어서 어떡하나 불안불안하고 나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때문에 오히려 막 오른다 하면은 조급해서 뉴스를 더 보는데 그렇죠. 사실은 빠진다 더 빠진다 할 때 그 뉴스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빠지는데 내가 보면 뭐해? 그렇죠. 이러면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하, 이거. 그게 역설적으로 빠진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겁니다. 야,
그러네요. 사람들은 가격 빠진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네. 가장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참, 이게 정말로 이거 어떻게 잘 요리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특히 집 없는 분들이나 뭐 신혼부부라든지 내 집 마련 실소가 있는 분들한테 진짜 이거 좀 어떻게 넣어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요. 한국의 부동산의 이 정보나 분석들이 예. 너무 편향적이에요. 편향적이죠. 그러니까 다 너무 건설사 위주, 그렇죠. 정책당국 위주, 시장 띄워야 먹고 사는 쪽 그쪽 사이드에서만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부동산학과 전명화 교수님하고 토론을 하는데 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시장 좋으니까 경쟁률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입학 경쟁률, 대학원. 아, 예. 그러니까 사실 경기 좋은 거 다 좋은 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객관성을 잃고. 참 귀한 말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이제 대충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근데 잠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실은 금리부터 시작해서 미국 뭐 어제는 10년짜리가 장중에 5를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것도 이제 뭐 한계선을 뛰어넘기 직전인데 이런 큰 거시 경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사실 금리 영향이 가장 큰데 네. 지금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막 7% 이상씩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행에 가시면 이제 5%대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부담이 크는데 누가 투자로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 실수요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네네네. 여러분. 그거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변동성을 안 일으키잖아요. 투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아하. 지금 금리가 높은데 누가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예. 왜냐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5% 받는데 네. 이거 집값 5% 이상씩 매년 오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매물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대출 받으러 갔어요. 처음으로. 네. 왜냐면 전세는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돌려줘야 해서 갔는데 막 금리가 막 5%, 6%, 7% 이렇게 해서 대출해 준다고 하면 아, 나 집 팔아야겠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 영향이 가장 큰 거고 네네. 또 하나 뭐냐면 뭐 이게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실은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거금을 일으켜서 사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 거시경제 전반지 이런 불확실성은 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시경제 상황, 금리 상황들이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제 집값이 예. 오른다는 분들하고 네. 그런 언론에서의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뭐냐면 집이 부족해. 봐봐, 집이 네. 부족하니까 어떻게 네. 뭐 금리고 뭐고 거시경제고 뭐고 직장을 잃어도 뭐 집을 사 예. 이런 거잖아요. 아하. 집 부족하니까 네. 집값 오를 거다. 예. 근데 또 들어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럴 듯해. 그러니까 방금 이광수 대표님 같은 이런 정밀 분석이 없었으면 홀랑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는 내 집 마련이건 어쨌건 네. 투자로 보셔야 된다. 아하. 저는 가장 싫은 말이요. 네. 살 집 사는데 네. 언제 사면 어떠냐 이 말을 가장 그런 싫어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가장 야, 싫어요. 집은 뭐 한 번 사면 내가 쭉 사는 건데 뭐 아무 때고 사면 되지 뭐. 아니 그럼 비싸게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내 집이든 네. 내 집일수록 네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르면 좋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냥 살 집은 아무 때나 사면 돼. 실수할 건데 뭐. 아니 당신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 옆에 가서 꼭 말씀 주세요. 그리고 경제문서 안 봤어? 꼭 그 사람들이 언제 샀냐면 2012년에 샀다? 2012년에 네네. 사놨어. 자기는 살 때 사놓고 왜 예. 우리는 비싸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무 때나 사서 집값 올랐다고. 그때 다 보면 2012년, 13년에 샀어. 네네. 예. 지금 뭐 댓글 많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21도 한라사님은 야 진짜 그 시절 14년 전과 현재 딱 복부시네. 예. 이영업파님은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네. 진짜 이광수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가 딱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로즈마리님은 야 10년을 자영업하지만 아이고 코로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위기감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 다음에 AODREY님은 스토리네요. 경제는 스토리였어요. 이런 말씀 주셨고 맞습니다. 핑크 올리브님은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네. 실체적으로 지금 내가 2채 이상 가졌다.
어느 시점에 팔면 좋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하긴 또 파는 분들도 있네요. 사는 것만 하는 것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좋게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가격이 올랐는데 네. 거래량은 떨어졌을 때 파는 네, 거예요. 네.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엄청 오를 때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거품이죠, 거품. 그러니까 예, 팔면 좋잖아요. 그때가 팔면 이제 좋죠. 수요 공급으로 볼 때 예. 공급은 줄었는데 그렇죠. 살 사람은 많을 때 그렇죠. 이때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네네. 그래서 거래는 줄고 가격이 폭등할 때 예. 이때가 고점이에요. 네. 그때가 한국 집값이 언제 그래서 고점이냐면 2020년과 21년이에요. 아,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그때부터 거래량이 줄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산을 팔 때는 이때예요. 근데 그때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천만 말씀. 야. 주식도 그때 팔아야 돼요. 주식도 이상하게 폭등하는데 거래가 줄어요. 예.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있으면 계속 꺾입니다. 오릅니까? 그러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파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계속 오르는 거야? 라고 하는 미련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잘 못 잡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거를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요. 아까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전해주신 이 두 가지 키워드 거의 매직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 자산 시장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격만 관심 있게 보죠. 네네. 아니에요. 네.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예. 근데 거래량은 잘 안 봐요. 이상하게. 그렇죠. 여러분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래량에 네.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매직 저희가 키워드입니다. 부자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분석? 그렇습니다. 그죠? 아, 오늘 진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내 집 마련의 꿀팁 또는 내 집 매도 타이밍의 꿀팁까지 예, 보너스로 주셨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알고 보니에 딱 맞는 말씀이죠. 예, 정부가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많은 공포의 레토릭들이 알고 보니 예, 속을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계적인 상황, 뭐 전쟁 상황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미국 채권, 또 우리나라 코스피 이 문제까지 참 우울한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문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